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모든 인간은 평등한다는 기본권을 근거로 가장 진보적 판결을 해온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사망으로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통령과 공화당은 빨리 보수 대법관으로 채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고 헬스케어와 낙태를 불법화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10개월 전인 2016년 오바마의 지명자를 심의조차 하지 않던 공화당이 선거 43일을 앞두고 보수 대법관을 심으려고 한다면 대선 이후 연방 대법관 늘리기, 주정부 숫자 늘리기 등의 보관들도 흘립니다. 62%의 미국인은 차기 대통령이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은 캠페인 이슈를 헬스케어로 바꿨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없는 연방 대법원이 대선 직후부터 헬스케어 안을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큰 차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538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오늘 현재 77%로 봤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8월에 이어 9월에도 바이든 후보 측이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캐시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인 1억 명이 사용하는 앱 틱톡 인수합의가 거의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주장했던 안보와 소유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통령은 백악관에 키머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널싱홈이 원치 않는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낸 뒤 다시 받지 않는 식으로 내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이미 끝나고 나서 오후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세가 87세고 그동안 몇 번의 암을 앓아왔었고 또 넘어지기도 했었고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이분의 사망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전 8기보다도 8전 9기보다도 더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셨거든요. 퍼스널 트레이너를 두고. 그래서 이제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진보의 뭔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자기 전에 이제 주말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숨지기 하루 전날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컨스티튜션 센터라는 내셔널 컨스티튜션 센터 헌법 센터가 있습니다. 이 헌법 센터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초당적인데 이 매년 누구에겐가 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후 변화에 싸웠던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어린 미국 소녀가 아닌데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인권이요. 그런 소녀에게 상을 주기도 하는데 올해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파란만장을 거쳐서 본인이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됐지만 그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같은 법률 일을 하다가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만났는데 왜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있는데 좀 불편한 것 있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오페라 팬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친해지게 됐다 하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쭉 이제 회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도 하고 또 숨지기 바로 전날이었으니까 아프기도 했고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신이 이 상을 받을 때 좋아하는 오페라의 특정한 곡들을 또 특정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에 의해서
부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그것으로 축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48분짜리입니다. 잠자기 전에 아주 훌륭한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48분을 이렇게 보니까 오페라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을 부르는 그 오페라 싱어들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그 주이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진보의 아이콘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일관적인 것은 남자건 여자건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이니까 그리고 차별을 받아봤기 때문에 1950년대는 미국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뭐 거의 1등으로 졸업하고도 취직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 또 소셜 세큐리티를 배우자의 것을 여성들만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남자보다 결혼의 시작도 그런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자 보호 부분적으로. 그런데 남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성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모든 인간의 기본권에 바탕한 그런 권리, affirmative action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48분짜리 그 클립에 보면은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 부른 사람들이 메시지도 전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세대 동안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 그리고 깨어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미국을 조금씩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본인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페니슐린이 없었기 때문에 숨진 동생 이런 것도 겪었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것도 뭐 얘기를 하면서요. 엄마가 고등학교 다닐 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그때 숨지셨는데 나는 네가 정말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해필리 에버 애프터 끝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남자에 다 의존만 하면 안 돼. 독립적이어야지 돼. 그리고 그 왕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먼저 갔었을 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남편도 56년 함께 살다가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 혼자 설 수 있어야지 돼.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리스 긴스버그라는 그 시아버지인데 이 시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법대에 들어갔어요. 뭐 하버드, 뭐 컬럼비아 법대 다 졸업을 하고 티칭 잡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를 여러 곳에서 그 법대를 졸업했는데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버드 법대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들어갔었을 때는 500명 가운데 9명만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년에 이제 아이를 낳을 그 제인이라는 딸인데 딸과 아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그 부푼 꿈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그 신부였는데 법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모리스 긴스버그가 너 잘 생각을 해야지 된다. 정말로 그렇게 법대에 가고 싶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왜 법대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렇게 원한다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라.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였다고 해요. 그게 1953년이었겠죠. 그래서 1954년에 아이를 낳고 법대에 입학하는 첫 번째 해고 남편도 법대에서 이제 3년째인데 그래서 아이 낳기 전부터 아이를 그럼 어떻게 키우지? 지금도 아니잖아요. 2020년도 아니고 1953년이었기 때문에 보스턴 쪽에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내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보스턴에서 젊은 부부인데 이혼하는 부부요. 그 부부의 내니를 어떻게 찾아서 2년 동안 이 딸을 키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본인이 이제 법대 다니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시간부터는 딸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인이라는 딸의 시간이어서 공원에 갔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땐 셀리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 부르는 그런 노래도 함께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잠을 자면 공부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법대 3년생 본인은 1년생인데 남편이 그 당시에 나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치료받고
먹고 남편을 간호를 하고 남편이 이제 잠이 들고 나면 새벽 2시부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이제 신혼부부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다. 남편은 뭐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내 큰 법률 사무소에 법대 졸업하고 딱 취직을 했는데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되기 전에 여성 그 차별이요. 이 봉급 똑같이 받는 거 이것에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때 연방 대법원에 남녀 평등에 관한 6가지 케이스 올라간 것을 변호사로서 5번 케이스에서 이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Notorious B.I.G. 그 래퍼에서 따와서 Notorious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R.B.G라는 플레이, 책, 많은 영화 이런 것으로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기 전에 그 LA 그 도서관이요. 그 플라워에 있는 그것도 지금은 이제 보수공사에 많이 했지만 그때 가보면 그 도서관 기프트숍에 가면은요. 북스토어에 가면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에 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비누부터 기타 등등 수첩까지 기타 등등 해서 미국 사람들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방 대법원이 무엇을 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여론이 결국은 정한다는 겁니다. 그 여론이라는 것이 세태, 세상의 변화 내지는 진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무브먼트가 여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뭐 낙태 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동성애자의 권리도 마찬가지. 이것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법대에서 공부하고 할 때 남편을 만나서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깨달았는데 누군가가 뒤에 숨어서 불만을 하고 겁나서 뒤에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로서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할 때 무브먼트가 생기고 그 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그 속도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그 같은 변화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같은 미국이 상당히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will이죠. 소원이 강력하게 나의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정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방 대법원 앞에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에서 같이 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당연히 의무고요. 숨진 그 금요일부터 굉장히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보이던데 꽃도 놓고 초도 놓고 가서 울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을 기리는 시간이 있고요. 장례식은 좀 조촐하게 치러진다고 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번 주말에 아마 묻히게 될 겁니다. 남편은 그곳에 지금 2010년도군요. 2010년도에 알링턴에 묻혀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말에 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키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과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많이 쥐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여성으로 지명을 하겠다고 했고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밤까지만 하더라도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압축됐어요. 그리고 미치 매코넬도 가능한 한 빨리 해보겠다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이 Fox and Friends에 출연을 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Fox and Friends의 여자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자신은 그 차기 대통령이 그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답변이 그거 유언 아닐 수도 있어. 낸시 펠로시나 척 슈머가 쓴 것일 수도 있어. 라고. Then you have Ruth Bader Ginsburg, who told her granddaughter on her deathbed, allegedly, that her dying wish was to have the next president choose her successor. How do you think all this plays out?
Well, I don't know that she said that, or was that written out by Adam It was Schiff and reported. Schumer and Pelosi? I would be more inclined to the second. Okay, you know, that came out of the wind. It sounds so beautiful. But that sounds like a Schumer deal, or maybe Pelosi or Schiff. 대통령의 얘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I don't know 하면서 두 번째 것에 나는 더 그 마음이 쏠리는데 척 슈머나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썼을 수도 있다. return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 진행자가 아무리 Fox and Friends라지만 그 손녀가 그 NPR 방송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손녀가 아마 그쪽에 주라고 했는가 보죠. 손녀가 NPR 방송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했더니 그래도 대통령은 척 슈머나 아니면 낸시 펠로시가 썼을 수 있다. 할머니의 연방 대법관까지 지낸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그러면 소녀가 거짓말로 했다는 것인지 언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시카고 제7항소법원 판사 대통령이 그 항소법원 판사로 했습니다. 48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브라 라고아 52살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11 그 항소법원 판사인데 첫 번째 이 베렛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를 첫 번째 연방 대법관이잖아요. 그 지명하기 전에 하려고 하다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워낙에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는 이렇게 세이브를 해뒀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놓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대선과 더 가까이 올 때 두 사람 다 당연히 여자고요. 지금 여성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바브라 라고아 판사는 그 10일 항소법원 판사지만 그 플로리다에서 태어났거든요. 쿠반 아메리칸입니다. 이게 플로리다에 표를 받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라고아 그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상원 인준을 받을 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 당시 찬성 80대 반대 15기 때문에 인준받기 편해서 이 두 여성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두 여성 당연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헬스케어와 낙태를 뒤집는 것. 둘 다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87세로 숨진 사람이 여성의 낙태권을 강하게 그 주장을 하고 그런 것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에이미 코니 베렛 같은 경우는 특히 48살 그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그 낙태권에 대해서는 역사를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52살의 바블라 그 라고아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미 코니 베렛 그 제7항소법원 판사는 아이가 7명입니다. 5명 본인이 낳았고 2명은 IT에서 입양을 했고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젊은 48살의 항소법원 판사고요. 미치 맥코넬은 지금 원칙과 파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 오바마가 지명을 한 그 지명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 무슨 그 연방 대법관을 새로 하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서 메리 갈란드라는 중도 진보적인 그런 그 지명자 심의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했는데 그게 선거 거의 그 10개월 전이었거든요. 지금은 43일 전입니다.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안토닌 그 스칼리아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친구였잖아요. 함께 영화도 보고 어떤 때 여행도 가고 음악도 서로 좋아하고 하니까 그 안토닌 스칼리아가 숨졌을 때 그 자리를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채우지 않았었던 그 미치 맥코넬이 지금은 뭐 40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다는 거. 보통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고 임명하고 상원 인준까지 받는데 평균 7개월이 걸립니다. 공화당에서 이미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2명의 여성 의원은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4명이 반대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53대 47이기 때문에 부통령 표까지 계산한다 하더라도 2명 반대했고 밀 럼니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척 그레즐리 이번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게다 대고
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선거 전에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선거가 끝나고도 1월 달까지는 상원이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선거에서 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긴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1월까지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변수가 생긴 게 애리조나가 마크 켈리라는 우주인 출신이 지금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애리조나에서 숨지고 애리조나의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을 한 공화당의 그 임시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이기면 이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소급해서 그 확인하는 절차만 끝나면 11월 30일에 상원의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민주당으로. 그러면 그때도 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통령은 증거 없이 연방 대법관의 유언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짝 가려지는 그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부터는 날마다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대통령 될 확률이 몇 %인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 선거 관련 뉴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굉장히 웃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오늘의 미국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떻게 오늘의 미국을 다 좋아하실 수만 있겠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제일 감사한 분들은 뭐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악착같이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재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때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저는 뭐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때로 그 저의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에게 하는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재희 선생님, 강혜신 할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것 같으니까요 하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웃으시는데 네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 뭐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그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1%대 43%, 8%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 이것은 이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고 경기 불황이 있건 코비드-19 사태가 있건 시위가 있었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여론조사 결과는 8%포인트 앞섰지만 이 Real Clear Politics가 많은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내잖아요. Real Clear Politics로서는 6.5% 포인트 앞서가고요. 538도 네이트 실버도 6.7포인트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538은 오늘 현재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77%로 봤습니다. 77포인트 차이라는 게 아니라요. 가능성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77%.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23%로 보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보다 더 많이 나가서 87%대 13%로 봤더군요. 어제 현재입니다. 그것은. 근데 이보다는 캐슈가 중요합니다. 물론 캐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어떤 전문가들은 엄살 피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캐슈를 지금부터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도도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뭐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과 그 조 바이든 캠프가 돈을
많이 걷고 있고 또 캐시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냐면 1억 4,100만 달러 더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는 선거 끝에는 지난번 2016년도에는 조금 달랐지만 돈이 많은 것을 좌우하거든요. 마음 결정 지은 사람 빼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미 마음을 결정 지은 사람이 2016년에 비해서 훨씬 많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캐시가 1억 4,100만 달러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1억 8,700만 달러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스버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당연히 당파적이죠. 답이.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어젯밤에 그 발표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이 해야지 된다. 62% 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 공화당이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80%가 차기 대통령이 해야지 된다고 했고 공화당도 50%면 많은 거네요. 차기 대통령이 해야지 된다. 그리고 23%는 지금 대통령이 지명해야지 된다. 나머지는 확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사망으로 인해서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30% 공화당에게 투표하겠다. 이 일로 인해서는 25% 아예 뭐 상관없다. 나는 투표에 고려 안 해. 38%거든요. 민주당이 한 28시간 안에 9천만 달러 이상의 선거 기금을 모았고요.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이것 봐.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2명 그 보수 대법관 임명했고 이번에 세 번째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 하는 것으로 기분 좋게 해서 투표율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방 판사, 항소법원 판사 많이 임명을 했어요. 연방 대법관 판사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 어젯밤에 밥 우드워드가 오디오 테이프를 또 공개를 했는데 이 연방 대법원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광으로 본다는 거예요. 연방 대법관 지명하는 것을 어떤 그 금광이라기보단 어쨌든 그 골든 너겟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해서 미치 매코넬과 합작을 해서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 그 원내 대표가 대통령 대사 10명보다 연방 대법관 1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할 때도 3월 달에 내가 220명을 이미 연방 판사들을 다 그 자리에 놨어 하는데 대통령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 많아요. 당시에 187명 했고 지금도 300명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300명입니까? 오늘 현재 21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닉슨과 빌 클린턴도 3명 했고요. 임기 중에 오바마와 부시도 첫 번째 임기 중에 2명 연방 대법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날짜가 조금 남아 있고 하니까 3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았죠? 연방 항소법원 판사라든가 판사를 지명을 할 권한이 많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바마 시절에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았어요. 이게 상원 인준청문회가 상원 다수당의 대표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막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푸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거죠.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지도부에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최근에는 과거에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니까 공화당보다 조금 더 점잖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연방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누군가를 지명하고 임명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조 바이든 후보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어제 일요일이라서 여기저기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죠. 이 정도로 답변을 하던데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헌법이 연방 대법관을 9명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연방 대법관이 9명인 것은 150년 동안 쭉 있어 왔던 일인데 이건 의회가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 공화당 너희들 그럼 이번에 그렇게 또다시 40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알지?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 높은 거. 그럼 대통령, 상원, 하원에서 우리가 뭐 연방 대법관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숫자를 늘려보지 뭐. 잘 됐네. 차라리. 이렇게 지금 그런 보관을 갖고 있고요. 그래? 그리고 주도 말이야, 뭐, 푸에르토리코라든가, 아니, 워싱턴 DC라든가, 뭐, 이런 곳을 완전히 그냥 주로 확, 만들어버리지 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도 한 2군데 늘려놓고, 대법관 숫자도 늘리고, 끝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DC와 푸에르토리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 법대의 브라이언 레이터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이것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에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극단적으로까지 안 갔어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연방 보수를 임명을 하고 그 뒤에 바이든이 이기고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한다면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코비드-19 지난 주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로 돌아섰습니다. 헬스케어가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주 남부를 포함을 해서 많은 곳에서 민주당 블루 웨이브를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존 로버츠라는 보수 연방 대법원장이 헬스케어를 진보 쪽과 같이 해서 지켜줬는데 이게 11월 10일인가요? 네, 11월 10일부터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어퍼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법원에 가지고 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 로버츠가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오거나 하면은 어퍼러블 케어 액트가 죽을 수가 있고 완전히 죽진 않겠죠. 일부 조항들이 죽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26살 미만이면은 부모 보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무슨 병을 앓든지 그 과거의 병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받아줘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선거에 민주당이 더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잡으려고 하고 이 헬스케어 안을 앞으로 쫙 내세웠습니다. 11월 10일부터 이것을 심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것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보험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험을 갖게 됐습니다. 주기 전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미 갖고 나서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의 대혼란과 이것은 너무나 미국이 다시 혼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로 이제 이슈를 돌린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당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늘의 미국에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점을 강조를 해드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바마 케어, 헬스케어로 가장 크게 평가받는, 그러니까 좋게든 나쁘게든 그 헬스케어가 버락 오바마를 평가하는 큰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돌렸다 하는 것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연방 대법관 빨리 임명하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서는 지금 격전지인데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다 말씀드렸나요? 네. 잠시 뒤에 뭐 경제와 연관된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럽에서는 지금 제2의 웨이브가 왔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질병통제국이 대통령이 2월 7일에 밥 우드워드에게 얘기를 했다는 공기로 감염되는 거야. 이 피지컬리 접촉해서 감염되는 건 어떻게 해보겠지만 공기 감염이라 아주 위험해라고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사실은 질병통제국 웹사이트에 올린 지가 조금 됐는가 봐요. 그런데 매체 가운데서는 CNN이 가장 먼저 알아서 보도를 한 것 같고 다른 모든 매체들이 따라서 보도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이 공기로 인해서 전염된다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라 하고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금요일 날인 것 같네요. 금요일 날 웹사이트가 확인이 됐고 기침할 때도 노래할 때도 말할 때도 숨 쉴 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식당에서든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서 공기로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미국 하면 자선과 자원봉사 상당히 상징이 되잖아요. 이 로버트 케네디요. 저희 하이스쿨도 있고 하는 로버트 케네디의 손주가 26살입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자원봉사를 한 기구가 백악관에서 자레드 쿠슈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여를 했으니까요. 그 쿠슈너가 관리를 하는 게 물품이잖아요. 어디에 의료기구 같은 것을 마스크를 포함을 해서 배분을 하느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4월 달에 의회에 이 의료기구들이 특정인들이 원하는 특정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팍스의 그 호스트요, 그 GNP로 주말에 하죠. 주말 앵커가 원하는 병원이 5군데가 있대요. 거기는 꼭 줘야지 되고 이런 형태 그 핫스팟을 대통령 친구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아서 그쪽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미리 정한 곳에 그들이 원하는 곳에 배분을 그 했어야지만 됐다. 이 사람이 2016년도에 그 로버트 케네디 그 손주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투자 뭐 컨설팅 이런 것 좀 하다가 뭘 설립을 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돈 걱정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케네디 가문이니까 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잡지 뉴욕이 보도를 했는데 의료기구를 쭉 배분하는 것을 보면은 범죄 조직 가족 사무실 같다. 로버트 케네디의 그 손주가 한 얘기입니다. 손주 이름 뭐 케네디 자는 들어갈 테고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스킵하겠습니다. 틱톡 말씀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안보다라고 했는데 국가안보는 어디 갔고 소유는 어디 갔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또 중국이 몇십 %인가요? 80%. 베이징이 80% 대주주입니다. 오라클이 12.5%, 월마트도 조금 포션을 맡았잖아요. 7.5%. 해서 미국이 20% 결국은 중국이 80%예요. 그리고 국가 보안하는데 이렇게 대주주가 중국이 되고 나면은 안전과 오너십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한 거래 가격이 60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라클 같은 데서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 숫자가 많고 이렇고 저렇고 다 상관없이요. 대주주 80%가 중국이고 20%가 미국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의 그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애국적인 교육에 50억 달러를 교육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더니 중국에서 그거 뭔 소리지? 우리가 그냥 여러 해 동안 장사가 잘 됐을 때 미국에 내야지 되는 세금을 계산한 게 50억 달러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런 것을 주장을 했대요. 어차피 미국에서 뭐 매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키머니 내놔야지 된다고. 백악관에 그 키머니가 뭐죠? 키머니 아시죠 여러분? 그 돈을 내놔야지 된다고 하니까
백악관의 그 변호사 팀이 또 대통령이 말하니까 또 어떻게 해보려고 처음엔 하지 않았겠어.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결국은 법 위반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틱톡의 알고리즘도 여전히 중국이 컨트롤합니다. 오라클은 코드를 그 리뷰하고요. 지역 컨트롤은 조금 하겠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내려가고 있어요. 다우지수도 800포인트 내려가서 26,856.86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전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잠시 뒤에 너싱홈 스토리 아주 중요한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주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요. 너싱홈이 지금 70% 이상이 이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환자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빙고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가 빙고 칩을 던져버렸을 때, 조지아주에서 4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반신 그 불구가 돼서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불만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주 환자가 식기를 던졌을 때, 이런 때 응급실이나 정신병원으로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환자는 87세인데도 하루 만에 정신 아무런 이상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에는 이 너싱홈에서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소동, 소란 이런 것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16개 주 관계자가 또 60명의 그 변호사와의 뭐 인터뷰, 관계자들의 얘기,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해서 환자를 버린다, 덤핑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더하다, 문제가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싱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단기 환자입니다. 개인 보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메디케어 갖고 있는 사람들, 장기 환자, 가난한 사람, 메디케이드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나중에 리임버스 받는 액수가 적으니까 이런 형태로 덤핑해버리고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 많이 드는 환자, 치매 환자 같은 경우 돈 많이 들지 않겠어요. 추가 지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연방법 위반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으로 그냥 모시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들려드리고 싶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기회가 있겠죠. 강희신이었습니다.